네. 사실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60대 여성 한 분이 겪으신 조금은 뭐랄까, 기이한 의학 사례입니다.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래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내시경 검사에서 아주 뜻밖의 손님, 그러니까 희귀한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그런 기사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이 하나의 사례만 보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 상황은 그럼 어떤지, 또 이런 예상치 못한 감염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데는 어떤 노력들이 숨어 있는지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도 아마 흥미롭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사실 기생충 하면 이제 뭐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번 사례처럼 드문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의학적 호기심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 생활 방식이나 환경 변화가 이 감염병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안전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사례가 왜 주목받는지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기사를 보니까요. 배가 좀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랑 설사가 반복되는 꽤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위장 불편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과에 가셨는데 피 검사나 뭐 간, 신장 기능 같은 기본적인 검사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요. 아, 일반 검사로는 괜찮았군요. 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대장 내시경에서 시작됐죠. 소장의 가장 끝부분, 그 회장에서부터 대장에 시작되는 맹장, 그리고 상행결장까지 그 점막에서 살아 움직이는 벌레 4마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4마리나요? 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인데 기사에서는 특히 이 벌레들이 발견된 위치가 아주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발견된 기생충은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전 고한 극구 흡충, 이름도 좀 어렵죠. 짐노폴로이드스 세오이라고 하는데 이런 흡충의 일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종류거든요. 2014년 이후로 무려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감염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10년 만이요? 와. 네. 그리고 발견 위치가 특히 흥미로운데요. 보통 흡충이라고 하면 간이나 아니면 소장처럼 특정 장기에 주로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이 이전 고환 극구 흡충은요. 소장의 끝자락인 회장뿐만 아니라 대장의 초입부인 맹장하고 상행 결장까지 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발견됐습니다. 아, 소장만이 아니라 대장까지요? 네, 맞아요. 이렇게 소장 말단하고 대장에서 동시에 성충이 확인된 거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죠. 네네. 거기서 발행하는 SCIE급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병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8월호에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큰 관심을 끈 거죠. 와, 10년 만에 발견인데다 발견 위치까지 독특해서 국제학술지에 실릴 정도라니 진짜 드문 경우네요. 그럼 이분은 대체 어떻게 이 희귀한 기생충에 감염되신 걸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기사에서는 감염 경로는 아직 정확히는 모른다 이렇게 언급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흡충은 감염된 민물달팽이 또는 이걸 먹고 자란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좀 덜 익혀 먹었을 때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혹시 당신께서도 민물회나 좀 덜 익힌 민물 식재료를 즐기시는 편이라면 이게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됐지 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의가 필요해서.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관점을 좀 넓혀보죠. 이런 좀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다고 해서 아, 이거 기생충이 다시 막 기승을 부리나? 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자료를 보면요. 국내 전체 기생충 감염병 신고 건수가 2014년에는 3천 건이 넘었거든요. 네, 꽤 많았죠. 근데 2024년에는 551건으로 이게 10년 사이에 거의 6분의 1 가까이 줄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안심되는 수치죠. 네, 그렇죠. 전체 신고 건수가 이렇게 극적으로 감소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건 뭐 전반적인 위생 수준 향상이라든지 보건관리 시스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여기에 좀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요?
어떤? 총 감염자 수는 줄었는데요. 감염되는 기생충의 종류는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요? 숫자는 줄었는데 종류가 늘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흔했던 회충이나 편충 같은 건 줄어드는 대신에요. 이번 사례처럼 국내에서 아주 드물거나 심지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종류의 기생충 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기사에서는 몇 가지 현대사회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첫째는 해외여행이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다른 나라의 풍토 기생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둘째는 식문화가 정말 다양해졌죠. 세계 각국의 식재료나 조리법을 접하면서 예상치 못한 경로로 감염될 위험도 같이 늘어난 겁니다. 아, 음식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난 점이에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이른바 인수공통 기생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아, 반려동물도요? 결국 우리가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다양하게 먹고 또 동물과 더 가깝게 지내는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가 기생충 감염의 양상 자체를 예전과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감염자 수가 줄었다, 이걸로 안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염의 종류가 더 복잡해지고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런 큰 흐름 외에도 우리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감염 경로들도 좀 짚어주더군요. 예를 들어 봄에 직접 산이나 들에서 나물 캐거나 텃밭 가꾸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으시죠. 이때 흙 속에 있는 기생충 아래 자신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여름철 계곡 같은 데 놀러 가서 다슬기나 작은 민물고기 같은 거 그냥 날로 먹거나 대충 익혀 먹는 경우, 이것도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냥 소소한 취미나 여가 활동이 생각보다 감염 위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방심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변화하고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생충 감염 위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또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번 희귀 사례를 밝혀낸 한국건강관리협회, 줄여서 건협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게 건협의 시작이 한국기생충박멸협회였다고 해요. 아, 맞아요. 역사가 깊죠. 이름 그대로 기생충 퇴치에 뿌리를 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단순 건강검진 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생충 감염병에 대한 조사, 연구, 예방사업까지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협의 역할은 현재 우리나라 기생충 관리 체계에서 사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검진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에 그렇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번 사례처럼 내시경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기생충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건협은 전국에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기생충으로 의심되는 게 발견되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 인력이 그걸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형태를 보거나 아니면 유전자 분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판별하는 검사, 이걸 동정검사라고 부르거든요. 아, 동정검사? 네, 이 동정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번 이전고한 극고흡충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아하, 그럼 건협의 검진 시스템이 일종의 감시망 역할도 하는 셈이네요? 희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좀 흔한 기생충들도 파악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도 국내에서 발견되는 주요 기생충들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생선회를 통해서 감염되는 고래회충 유충이라든지 덜 익힌 소고기를 먹고 감염될 수 있는 민촌충, 무구조충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발견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일종의 일상 속 감시 시스템인 셈이죠. 그럼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도 도움을 주나요? 물론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조차 판별이 어려운 기생충 의심 검체가 건협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협은 이런 의뢰 검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동정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서 임상 현장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기생충일수록 이런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죠. 단순히 개별 사례를 넘어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지점인데요. 건협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국가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사업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벌여서 우리나라 전체의 기생충 질환 유행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조사 사업까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서울에는 건협이 운영하는 기생충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 박물관도 있군요. 네, 이곳을 통해서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기생충에 대한 정확하고 또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요. 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중보건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그냥 마냥 혐오스러운 존재로만 볼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죠.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해서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동전검사, 그리고 일상적인 감시, 전문적인 연구 지원, 국가정책 데이터 제공, 그리고 대중교육까지. 결국 이건 이전 고안 국구충 사례처럼 아주 드문 감염병을 놓치지 않고 밝혀내고 또 전반적인 국내 기생충 감염 동향을 꾸준히 추적하는데 이런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노력이 정말 결정적이군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 건강 안전망, 약간 숨은 영웅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저희는 60대 여성의 희귀 기생충 감염 사례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민물 달팽이나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습관은 여전히 기생충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둘째, 전체 감염자 수는 줄었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는 것. 해외여행, 식문화의 다변화, 또 반려동물과의 밀접한 생활 같은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 오히려 새롭거나 희귀한 기생충 감염의 문을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의 양상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위협 속에서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감시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국건강관리협회 같은 전문 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세상에 이런 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께서 평소 어떤 음식을 또 어떻게 드시는지, 특히 날것이나 덜 익힌 민물 식재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 이 시대에도 기생충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걸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함보다는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와 식품 안전에 대한 건강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사에서도 반려동물 증가가 기생충 감염 양상 변화의 한 요인이라고 언급했잖아요. 네, 그랬죠. 우리는 반려동물과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거의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거나 그저 드물다고만 치부했던 인간과 동물 사이의 또 다른 미지의 건강 연결고리들, 예를 들면 새로운 형태의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것들이 어떻게 더 밝혀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반려동물과의 공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또 다른 건강상의 숙제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